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사람 중에 사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읽씹을 하는 사람 본인이거든요. 뭐 귀찮아서 안 읽는 게 아니잖아요. 읽었습니다. 2번 읽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죠.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문자가 다시 떠오릅니다. 왜 그럴까요? 무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뇌는 그 문자를 꺼내지 못하게 막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읽씹이 왜 카카오톡 앱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이 문제인지 알게 될 겁니다. 그 문이 왜 잠기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억지로 열지 않아도 되는지까지. 밤 11시.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불이 들어옵니다. 저장된 이름이거든요.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긴 문자가 온 겁니다. 안부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하고 감정 토로 같기도 한 그 애매한 결의 문자. 읽습니다. 화면을 끕니다. 그리고 천장을 봅니다. 이상하게 그 문자가 불편한 거죠. 싫은 사람도 아닌데, 나쁜 내용도 아닌데, 그냥 답하면 되는데, 뭔가 그게 안 됩니다. 그 불편함의 정체. 그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. 뇌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할까요? 사실 뇌는 상대방을 판단할 때마다 작은 모델을 만듭니다. 그 사람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, 어떤 감정 상태일지, 내 답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.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멘탈라이징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하면은 상대 마음을 머릿속에서 예측하는 기능이죠.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 내측 전전 두피질과 측두두정 접합부인데 사회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동시에 켜지는 뇌의 관계 회로입니다. 근데 이게 공짜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. 감정이 얽힌 문자에 답할 때 뇌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는지 직접 측정해 봤더니 단순한 정보 처리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. 업무 보고서 한 단락 쓰는 것보다 애매한 관계의 문자 하나에 답하는 게 뇌를 더 많이 소모한다는 거죠. 암스테르담 대학교 사회신경과학 연구팀이 확인한 수치입니다.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꽤 비싼 작업인 거거든요.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. 뇌는 불확실한 결과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.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회피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사람은 뭔가를 얻을 가능성보다 잃을 가능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답장을 보냈을 때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상대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. 그게 뇌 안에서 위협 신호로 처리되는 거죠. 그 순간 편도체가 끼어듭니다.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뇌의 경보장치거든요. 답장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. 편도체가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손가락을 세워버리는 거죠. 관계 회로는 에너지를 요구하고 편도체는 멈추라고 하고 두 신호가 충돌하는 동안 손가락은 그냥 화면 위에서 멈춰 있게 됩니다. 주말 오후 카페에 앉아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는 순간 알림이 뜹니다. 화면을 슬쩍 보니 좀 복잡한 관계의 그 이름이거든요. 메시지 미리 보기에 첫 줄만 보여도 이미 느낌이 옵니다. 지금 이거 열면 안 되겠다 싶은 그 느낌. 화면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. 친구랑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뒤집어진 스마트폰 쪽으로 시선이 한 번씩 갑니다. 아직 안 읽었으니까 괜찮아. 그 생각이 안도감처럼 느껴지는 거죠. 근데 카페를 나와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워서도 그 뒤집어진 화면이 머릿속에 있습니다. 이게 뇌가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착각이거든요. 미루면 편해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죠. 인지심리학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완료된 것보다 뇌 안에서 훨씬 오래, 훨씬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. 식당 종업원이 아직 계산이 안 된 테이블의 주문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계산이 끝난 테이블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. 답장을 미룬 문자는 계산이 안 된 테이블처럼 뇌 안에 계속 켜진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. 미루는 게 아닙니다. 뇌가 끄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의지를 강화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뇌가 작동하는 방식 안에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완성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. 뇌가 답장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한 답장을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. 상대의 감정에 맞는 말투, 적절한 온도, 오해 없는 문장,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보낼 수 있다고 뇌가 설정해버리면은 그 문자는 영영 열리지 않습니다.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실행 의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
행동의 목표를 작게 쪼갤수록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. 완성된 답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자를 여는 것. 딱 거기까지만 목표로 삼는 겁니다. 문자를 열면 그 다음은 뇌가 알아서 하거든요. 그 첫 발걸음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거든요. 그 발걸음을 언제 내딛느냐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타이밍을 설계하는 거죠. 관계 회로는 에너지가 있을 때 잘 작동하거든요. 하루 중 그 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시간이 언제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커피 한 잔 마신 직후고 어떤 사람에게는 점심 먹고 난 뒤거든요. 그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무거운 문자를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. 잠들기 직전에 열었다가 화면을 꺼버리는 패턴을 반복하는 건 배터리 경고등이 깜빡이는 상태에서 무거운 파일을 열려는 것과 같습니다.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거든요. 시작하는 법을 알고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제 자신한테 해줘야 할 말이 하나 남습니다. 세 번째는 자책의 회로를 끊는 거거든요. 일십을 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이어지면 그 죄책감 자체가 다음 답장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.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낙인이라고 하죠. 한 번의 행동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. 한 번 늦잠을 잔 게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번지면 다음 날 알람을 아예 안 맞추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거든요. 일십 한 번이 나는 연락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굳으면 다음 문자도 자동으로 미루게 됩니다. 일십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순간 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살짝 넘어섰다라는 신호일 뿐이거든요. 여기서 잠깐, 그 문자를 아직도 안 읽은 채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.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그 문자가 잠들기 전에 떠오르지 않거든요. 오늘 이야기가 그 문자 앞에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고릴라의 심리학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